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변두리 동네 어딘가에 살고 있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요새는 60대라고 하면 할머니 취급받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라고 보죠. 세상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손주들을 이미 본 사람이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할머니라고 스스로를 칭할 수 있겠네요.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두었는데요. 딸이 첫째이고요. 시집을 25살에 갔어요. 무척 일찍 갔죠. 결혼하겠다고 우겨댔던 것이 딸이 24살 때의 일이었으니 허락이 빨리 떨어졌다면 시집을 24살에 갈 뻔했었습니다. 저하고 남편이 그때 처음에는 결혼 허락을 안 해줬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영원히 안 해주고 싶었죠. 저희 딸이 자기보다 4살 많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는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니 허락을 해달라고 막 그랬었는데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예요. 1년 넘게 만나는 동안 크게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저하고 너무 잘 맞아요. 더 오래 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네? 간절함, 그리고 설렘이 가득 담긴 딸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무척 입장이 난감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 있던 남편의 기분이 실시간으로 가라앉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분이 너무 가라앉아서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가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남편의 분위기를 읽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이었는지 딸은 더욱더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옆에는 그때 당연하게 사위도 있었는데요. 사내답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굴기는커녕 실실 웃는 모양새였습니다. 허락을 받는 것은 오로지 저의 딸의 몫인 것처럼 그렇게 굴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그 못마땅하고 얄미운 모습 때문에 사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러나 저러나 사위를 결사 반대할 예정이었거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내가 김병창 그 인간을 얼마나 싫어하고 일을 가는데 어떻게 그 인간의 아들놈하고 우리 딸을 결혼시켜? 어떻게 그따위 상종 못할 집안하고 연을 맺어? 뭐? 사돈? 그따위 집안하고? 하, 지나가던 개도 안 웃을 천하의 개소리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버지, 개인적인 원한을 이런 곳에 끌어오시면 안 되죠. 그건 반칙이잖아요. 시끄러워. 너는 지금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집안에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중이고 나는 그걸 죽었다 깨어나도 허락해줄 마음이 없으니 그런 줄 알라는 거야. 남편의 외침이 떨어지기 무섭게 딸이 울컥해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어물쩡 일어나더니 저희 부부를 향해서 꾸벅 인사를 남기고는 딸을 뒤따라 나갔었죠. 사위까지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자 그제야 갑자기 두통이 몰려와서 저는 이마를 짚은 채 아른 소리를 냈었고 남편은 이따 저녁은 나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먹고 오겠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지고 실컷 이 상황에 대해 한탄을 하겠다는 의미였죠. 어쩌다 하필이면 딸이 그런 놈을 만났나 싶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좁고 깊게 사귀던 남편은 본래는 더 경계심이 없이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기를 당하고 나서 배신감을 느낀 후에 그렇게 변해버렸던 거예요. 점점 더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었고 옛날 오래된 친구들만 이따금씩 만났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만든 사기 사건에는 그 사기를 친 당사자 놈이 존재하였으니 그 사기꾼 놈에게로 다리를 놔주었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놈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바로 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놈이 딸이 결혼을 하겠답시고 데려왔던 사람의 부친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길래 끝까지 잘 살펴봤어야지. 사람을 믿어도 너무 잘 믿었던 쪽이 잘못인 거 아닌가? 내가 어디 그 사람이 그렇게 악질인 줄 알고서 처음에 소개를 해줬겠어? 나도 엄연히 따지자면 피해자요, 피해자. 사기꾼 때문에 평판이 떨어져 버린 피해자. 당시에 그놈이 얼마나 목을 빳빳하게 들고서 그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목소리를 높였던지 모릅니다. 결백하다 그랬고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연결고리 그놈이 사실은 사기꾼 놈의 진면목을 애저녁에 다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일부러 저희 남편에게 접근을 해서 소개를 시켜주었다는 것은 심증으로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 말고도 그놈들에게 그런 식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기꾼 놈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도 심증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놈은 유유자적이었습니다. 뻔뻔했죠. 그런데 딸이 아직 한참 이른 것 같아 보이는 나이에 대뜸 결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황당해 죽겠는데 그 상대가 하필이면 그렇게나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은 악연의 아들이랄 게 뭡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땅이 좁다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절대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하지만 딸은 사위와 헤어지지 않았고 눈물바람으로 저희 부부를 설득하려 들었어요. 결혼도 하고 싶고 허락도 받고 싶다는 딸의 욕심 앞에서 저희 부부가 얼마나 가슴에 멍이 들었던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뒤늦게 허락을 해주게 되었고 딸은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죠.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고 부녀 간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게 악화만 되어갔어요. 딸 역시 마음이 점점 더 상해서 발길을 점차 끊게 되었고요.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는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몇 번 입에 담았던 남편이 청척병력 같은 건강검진 결과를 어느 날 받아들었고 암투병 생활에 들어갔을 때는 딸이 결혼한 지 한참 지난 시기였고요. 암세포와 싸우느라 지친 남편의 앞에 등장한 딸의 모습은 환자보다도 더 지쳐 보였습니다. 남편은 끝내 암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째의 숨을 거두었는데요. 남편이 죽기 전에 딸이 고백을 했어요. 사실 맞고 살았으며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요. 그러나 결혼하면서 낳은 두 자식만 바라보느라 다 참아졌다고요. 사이놈이 이제 바람에 눈을 돌려서 사람을 때리는 건 거의 없어졌다는 딸의 고백에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감아야 했던 남편의 심정이 가늠도 되지 않았고요. 환장하겠다는 건 딸이 그럼에도 이혼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딸이 미치게 불쌍하고 안쓰러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과거에 사기를 당했던 남편은 그 후로 일을 가며 더 돈을 버는 것에 매진했었고 투자 운이 따라주기도 해서 재산이 확 불어났으나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이걸 자식들에게 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풀지 않았고요. 검소하게 절약하며 살았던 남편의 옆에서 저도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남편이 떠난 뒤에도 유지를 하였어요. 딸이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근검절약을 하는 일상을 나눌 상대는 딸이 아니었죠. 며느리였습니다. 자기 누나가 일찍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는 걸 봤던 아들은 대학 생활을 보수적으로 했었고 여자 문제로 단 한 번도 시끄럽게 굴지 않았어요. 직장을 잡아서 적응을 다 마친 후에야 조용히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도 꼭 그만큼 평화롭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전문대를 나온 이후 직장만 3번 옮긴 사람이었어요. 여행에 취미가 있었고 돈을 벌어서 퇴사를 한 뒤 길게 여행을 다녀온 것이 재미있어였죠. 며느리는 중학교 때 모친상을 당했고요. 고등학교 때 부친이 재혼을 하셨죠. 자식들을 놓고 재혼을 하셔서 며느리는 자기 친오빠와 둘이 그나마 의지를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오빠라는 사람이 자잘한 사고를 많이 치더니 교도소까지 가게 되어서 며느리가 연락만 했지 사실상 얼굴은 안 보고 지낸다고 하였어요. 아무튼 이런 사람이 제 며느리였고 적당히 쾌활했으며 때때로 저하고 죽이 잘 맞았어요. 말동무를 해주는 게 고마웠고 며느리에게 시시콜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답니다. 또 잘 다니던 직장을 관둔 며느리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 같아서 저는 참견을 안 했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웬 해외여행을 같이 가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전에는 필리핀을 많이 갔다면 요새는 베트남이 대세라네요. 저도 필리핀은 가봤고 태국도 가봤고 대만까지도 가봤는데요. 베트남은 아직 안 가봐서 궁금하더라고요.
요새 베트남 여행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것저것 찾아보고 알아보던 와중에 항공권이 저렴하게 나온 걸 봤거든요. 어때요? 혹시 어머님은 생각 없으세요? 어디라고? 베트남? 재미는 있겠다만, 근데 가게 되면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가는 거니? 네,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저렴한 날짜, 시간에 항공권 사고 숙소 잡아서 다녀올 수 있죠? 왜요? 저하고 둘이 가는 건 불편해서 싫으세요? 에이, 그럴 리가. 만약에 간다면 나는 좋아. 좋지. 내가 왜 싫겠니? 베트남이면 아주 먼 나라도 아니잖아. 다른 먼 곳들보다야 만만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괜히 나 때문에 네가 신경이나 쓰고 구경할 거 구경 못하고 고생이나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요, 어머님이 저하고 둘이서 가는 거 싫다고 하실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다른 건 전혀 걱정 안 됐고요. 저는 어머님하고 가는 거 생각만 해도 재미있어서 벌써 머릿속에 계획이 딱딱 잡히는걸요? 아, 그럼 저하고 베트남 가시기로 한 거죠? 저 그럼 땡처리로 나온 항공권 좀 얼른 알아볼게요. 아휴,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갑자기 이렇게 결정이 되어버리니까 당황스럽기는 한데 원래 쇳불도 당김에 빼는 법이라고 하잖니. 하루라도 더 젊고 팔팔할 때 해외 구경 다니면 나야 좋지. 네가 어디 한번 야무지게 알아봐라. 나는 하여간에 웬만하면 네가 하자는 대로 다 따를 테니까. 며느리의 입에서 베트남 여행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신기하게 제가 딱 하루 전날에 텔레비전에서 베트남을 다룬 여행 다큐멘터리 방송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동안 속으로 전혀 몰랐는데 저 나라도 무지하게 크구나. 정말 멋지고 재미있는 곳이 많은 나라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 며느리가 딱 베트남 이야기를 꺼내니까 신기한 마음에서라도 저도 모르게 흔쾌한 수락이 튀어나가고 말았어요. 생각하고 자시고 뭐 그럴 것도 없었던 것 같네요. 홀린 것처럼 고개가 끄덕여졌고 충동적인 결정에 후회가 들지 않았으며 베트남 여행이 운명처럼 저에게 다가왔다는 긍정적인 생각 정도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날짜가 한 달도 아니라 한 달에 조금 못 미치는 3주 뒤였습니다. 여권에 남은 기간이 넉넉해서 다행이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었네요. 출발 날짜가 얼마 안 남은 데다가 인기가 많은 요일의 항공권이 아니어서 그런지 며느리가 저렴한 가격에 잘 구했어요. 숙소도 저한테 이런 곳을 예약했다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아주 그럴싸하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에 어떠셨겠나요? 며느리가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면서 동남아 여행 계획을 해주었고 후딱 떠나게 된 상황입니다. 조금은 갑작스럽지만 그런 만큼 더욱 설레고 흥미롭지 않겠어요? 제가 딱 그랬어요. 베트남에 가서 신으려고 모처럼 샌들도 하나 새로 장만을 했었죠. 어머니, 혹시 그거 신발 새로 사신 거예요? 너무 편하고 좋아 보여요. 어떻게 그런 걸 고르셨어요? 어머님 진짜 센스쟁이시다. 저보다 안목이 뛰어나시다니까. 정말 센스 만점. 뭘 이런 거 가지고 센스 만점이라고. 너는 참. 마트에 가보니까 이런 걸 안 팔아서 시장에 가서 찾아봤더니 있더라. 네? 시장이요? 이런 것도 어머님은 시장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그럼 시장에서 구매를 하지 어디서 하겠어. 시장에서 튼튼하고 가격도 좋은 걸 얼마나 많이 건질 수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2만 원에 처음에는 팔던 거라고 하던데 조금 지난 상품이고 이제 창고에 자리 없다고 나한테 저렴하게 주더라. 내가 얼마에 샀게? 얼만데요? 2만 원에 팔던 거였으니까 그럼 깎아서 1만 5천 원이요? 에이, 아니지. 10,000원. 1만 원 주고 샀어.
네? 신발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10,000원이면 정말 잘 사셨네요. 어머니는 가격 협상의 달인이신가 봐요. 내가 혹시 8,000원에 살 수 있을까 싶어서 기웃거려 봤는데 에라이 그건 안 되겠더라. 거기 사장님도 믿지는 건 하시지 말아야지 싶어서 그냥 10,000원 냈어. 에이 기분이다. 며느리하고 동남아 베트남 여행 가는데 10,000원? 까짓거 기분이다. 이러고서는 샀지. 마음에 드는 여행용 샌들을 건진 것이 저는 아주 좋았는데요. 구매 일화를 듣는 며느리의 표정이 어딘가 뭐라고 해야 하나? 조금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시들어가는 바나나 껍질 같아 보였죠. 10,000원으로 기분을 내시다니. 제가 어머님을 이제는 많이 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럴 때는 참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크게 드네요. 어머님은 종잡으실 수 없는 분 같아요. 저를 보면서 웃는 며느리의 얼굴이 웃고 있으되 당체에 웃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뭔 뜻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려나요? 근데 아무튼 제가 받은 느낌은 정말로 그랬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직감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쌓아온 경험에 의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 공항에서 어딘가 며느리가 싸늘한 기운을 내뿜는 것 같다고 느낌을 받았으나 어깨를 으쓱하는 것으로 털어버리고서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냥 가깝지도 않더라고요. 앉은 좌석 앞에 모니터가 붙어 있어서 남은 비행시간이 보이는데 도통 줄어들지 않는 기분이었답니다. 딱히 할 것도 없어서 잠을 청했고 졸다가 깼다가 졸다가 또 깨어났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지에 다 와간다는 방송이 들려오더군요. 아휴, 이제야 도착을 하려나 보다. 정말 길었지 않니? 나는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며 옆자리에서 며느리를 쳐다봤는데 그랬다가 약간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너무나도 피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길게 느껴지셨다고요? 제가 보기에 어머님은 너무 잘 주무셨는데요. 비행 시간이 지루할 틈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너는 한숨도 안 잤어? 왜 그렇게 눈가가 퀭하게 내려앉았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비행기도 좀 시끄럽고. 그래, 눈이라도 대충 붙이고 있지 그랬니? 그러면 덜 피곤했을 텐데. 아이고야. 괜찮아요. 제가 워낙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잠 못 자도 여행은 잘만 다녀요. 그거 참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며느리와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아들이 그 당시에 본인은 비행기에서 잠이 도통 안 와서 긴 비행시간이 지루했지만 옆에서 며느리는 너무 잘 자는 걸 보고 부러웠다고 했었어요. 신혼여행을 가는 길, 돌아오는 길 모두 며느리는 잘 잤다고 그랬었죠. 게다가 며느리는 비행기에서 잘 자는 편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도 체력의 부담이 덜하는 이야기를 일전에 분명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고단해 죽겠다는 얼굴이 되어 있는 며느리가 너무 이상했던 것이죠. 이것 또한 제 직감이 울려주는 경고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비행기는 무사히 베트남의 공항에 도착을 했으며 우리나라로 치면 모범 택시 같은 게 공항 바로 앞에 와줘서 숙소까지 편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숙소에서 확인했던 사실은 제 휴대폰이 베트남에서 신호가 안 터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이거 왜 이럴까? 네가 이것 좀 봐줄래? 내 휴대폰이 지금 아무래도 말썽인가 보다. 그래요? 어디 한번 볼게요. 이거 왠지 제 생각이지만 불량품에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어쩌죠, 어머님? 한국에서 출발할 때 챙겼던 거, 그거 조그만한 거 휴대폰 뒤에다가 갈아 끼우면 베트남에서도 똑같이 휴대폰을 쓸 수 있다고 하더니 그게 무용지물이었다는 소리야? 세상에나 불량품이라니. 이거 아주 순 사기꾼 놈들 아니야? 우리 이제 어떡하니? 휴대폰도 없이
여행 일정 소화하는 게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제 휴대폰은 멀쩡한 거 보니까 어머님 휴대폰에 끼운 것만 불량품이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라도 괜찮으니 다행이죠.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차피 휴대폰은 너 하나만 챙기고 다녀도 될 일이니까 내 거가 안 되는 것쯤이야 별로 큰 문제도 아니겠지. 우리나라에서 쓰던 휴대폰을 고스란히 외국에서 쓸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미리 준비했던 게 있었어요. 작은 휴대폰 부품인데 그걸 기계의 뒷면에 원래 들어있던 것과 바꿔 끼우면 외국 현지에서 쓸 수 있는 휴대폰으로 변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 것이 아주 몹쓸 불량품이었는지 아예 변신을 못하더군요. 아무런 기능이 없었어요. 어차피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고 다니는 것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었죠. 멋진 해변가를 보니까 우리나라 부산 해운대하고는 다르더군요. 강원도 바다하고도 달랐어요. 베트남만의 멋진 분위기가 가득해서 그 경치에 금세 빠져들었어요. 새로 산 샌들이 모래사장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고 자랑을 했더니 며느리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그렇게 썩은 표정이라니? 암만 해도 며느리가 이 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신발 이야기를 안 했었네요. 베트남에서 맛보는 진짜 백이 현지의 베트남 쌀국수를 흡족하게 먹었는데 정작 맛집을 찾아낸 주인공인 며느리는 젓가락을 깨작거렸습니다. 너 왜 그러니? 혹시 입맛이 없어? 컨디션이 별로인 거 아니야? 네? 그게 그냥 입맛에 안 맞네요. 뭔가 특이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고수풀도 안 들었는데 무슨 향이 난다는 건지. 그리고 너 웬만한 외국 음식들은 다 잘 먹는 거 아니었니? 베트남 쌀국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원체 사람들이 많이 먹는 메뉴인데. 아니에요. 제가 베트남 쌀국수를 잘 못 먹는 사람인 듯 싶어요.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딘가 몸이 불편한 기색인데 비행기 안에서부터 뭐 마려운 강아지 마냥 쩔쩔매는 얼굴이잖아. 괜찮은 거 맞아? 괜히 나 때문에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어머님, 제가 그렇다면 그냥 그런 줄 아시지. 왜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세요, 사사건건 짜증나게. 제가 아무래도 과한 참견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며느리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순간적으로 울컥해서 내지른 화가 아니었고 눈매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걸 봐서는 진짜 많이 화가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걸로 보였어요. 놀란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죠.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며느리가 중얼대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본인은 먼저 계산하고 앞에 나가 있을 테니 저는 남은 음식을 천천히 먹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계산하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혼자 남아서 느긋하게 음식을 마저 먹을 수 있겠나요? 대충 그냥 젓가락질 두어 번만 하다가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 직원이 테이블 위를 치우려는 모양새로 다가와서는 조심스레 저를 향해서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Are you okay? 이렇게요. 며느리가 아까 크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직원도 이쪽을 주시하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오케이라고 대답을 해줬더니 직원이 다행이라는 듯 순박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식당을 빠져나와서 마주치는 베트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다 비슷하게 순박한 표정을 지었고 친절하였습니다.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동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들 영어로 서비스를 구사하려고 들었고요. 특히나 숙소라든지 유명한 식당에서 일하는 베트남 사람들은 영어를 정말 잘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젊은 사람이기도 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지 영어를 어느 정도 뱉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길을 물을 때 아주 수월했었고요. 하여간 저는 며느리만 믿고서 움직이는 입장이었는데 별거 아닌 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좀 귀찮고 번거롭게 굴었지. 미안하다.
내가 워낙 성격이 좀 그렇잖아. 마음씨 넓은 네가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구나. 멀리 여행 나왔는데 뭐든지 좋게 좋게 가면 그게 정말로 좋은 거 아니겠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요. 외국 나와 있는데 어머님도 모셔야 하는 입장에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좀 예민해졌었나 봐요. 죄송해요. 아이고야, 그랬구나. 어쩐지 네가 비행기에서도 고단해 보이고 숙소에서도 잠을 설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계속 걱정이기는 했어. 관광도 체력이 받쳐줘야 하는 법인데 지금 너무 무리할 거 없으니까 쉬엄쉬엄 가자꾸나. 나는 하나도 욕심 안 나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야.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사람을 추켜 세워주면서 그렇게 건조하고 삭막한 표정을 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며느리의 눈빛만은 거짓말을 못하고 있었죠. 눈이라는 건 마음의 창이라서 가장 숨기기 어려워서 그랬나 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멀리 여행 나와서 피곤하게 씨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했고 남은 일정을 며느리와 마찰 없이 사이좋게 마무리해야겠다는 결심이 딱 잡혔어요. 한쪽이 양보를 할 작정을 하고 있으면 적어도 감정이 상하는 일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한쪽이 완전히 끝을 낼 작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차저차 일정이 끝났고요. 마지막 베트남을 떠나던 날 숙소에서 나온 뒤에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명소라는 대성당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저절로 마음이 경건해지고 참 좋더라고요. 성당 건물이 참 아름답지 않니? 우리나라에 있는 성당들하고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네. 정말 멋지다. 아, 그러세요? 좋아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이제 근처 어디로 좀 가서 좀 앉을까요? 저는 대성당을 바라보며 기분 좋은 감동에 젖어 있었는데 며느리는 시큰둥하게 대꾸를 하고는 먼저 앞장섰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며느리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죠. 그랬는데 웬 카페 비스무리한 곳에 도착하여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며느리가 꺼낸 말에 제가 하마터면 너무 놀란 나머지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저는 어머님이 신고 돌아다니신 그 구질구질한 신발이 너무 싫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남의 샌들에 대고 왜 트집을 잡고 그러니? 새로 산 건데 구질구질하다니. 구질구질하죠. 시장 바닥에서 사신 거잖아요. 그것도 가격을 팍팍 깎아서 사신 것이고요. 네가 정말... 너 진짜 이상하다. 너 왜 이러니? 내가 너 피곤하고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참아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 보고 정도를 모르고 건방지게 굴라는 뜻은 아니었어.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면 같이 살아보고 함께 여행을 다녀봐야 한다더니 그게 정말 명문이었구나. 맞는 소리였어. 너하고 단둘이 이렇게 멀리 여행을 나와보니까 비로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더구나. 내 며느리가 이렇게나 기분 파일 줄이야. 돈도 많으시면서 왜 그러고 사세요? 대체 그 돈을 다 어쩌시려고요? 그렇게나 구두쇠로 살면서 구질구질하게 구시냐고요. 본인에게 안 쓰실 것 같으면 자식들한테라도 잘 쓰시든가. 아, 짜증나. 너 갑자기 그런 소리는 왜 해? 요즘 세상에 몇 억 있는 거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껴지는 대로 아끼고 사는 것이 현명한 건데. 그리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짜증을 낼 자격이 있다고 너는 생각이 드니?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을 때 제 머리에 띵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돈이었던 거예요. 돈이라는 것에 본심이 담겨 있었고 나머지는 장가지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진심 어린 짜증이 묻어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제가 지금 현재 낯선 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그러자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척 표정과 말투를 꾸며냈던 거예요. 글쎄요. 고작 그냥 몇 억 있으신 게 전부는 맞고요. 세상에 나 말하는 이 싸가지 좀 보게. 너 아주 갈 때까지 다 갔구나. 일단 지금은 이러지 말고 한국에 들어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차분히 대화를 좀 해보자꾸나. 이따가 비행기 타러 가야 하는데 너는 나하고 싸우겠다고 작정을 한 게 아닌 이상 지금 왜 이런다니? 아휴, 머리부터 식혀라. 그냥 몇 억 있는 거 아니잖아요. 30억 정도는 있으신 거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30억은 있으실 텐데. 맞죠? 며느리가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며느리 입에서 딱 30억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당연하게 며느리가 정보를 얻은 출처는 바로 제 아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은 잘 들더군요. 서경이한테 네가 뭔 소리를 들었구나. 근데 서경이도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함부로 군다는 걸 알까? 어머님, 됐고요. 다 필요 없고요. 돈 주세요. 돈이라니? 지금 여기서 무슨 돈을 달라는 거야? 제가 요긴하게 잘 쓸게요. 어머님처럼 답답하게 구두쇠처럼 굴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치를 펑펑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돈에 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돈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사회에 풀어야 하는 액수만큼 딱 그 정도로만 제가 조절을 잘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부터 정말 기가 막히네. 너 이러려고 나한테 베트남 여행 오자고 했니? 이런 소리나 하려고? 네, 그럴 작정이었어요. 그래도 기본 도리는 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아주 양심적인 년이라서요. 첫날에 어머님을 팽할 수 있었는데 안 그러고서 오늘 지금까지 왔잖아요. 어머님한테 관광도 다 시켜드렸고요. 관광 시켜줬으니까 돈을 내놓으랴. 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줘야 하는 거니?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이미 들으셨잖아요. 30억이요. 그거 주세요. 저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잘 쓰겠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니까 전신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고 2번 다시 해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헛된 소리에 대꾸할 가치조차 못 느꼈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공항으로 당장 가기나 하자고 그랬어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지금 공항으로 출발할게요. 비밀번호라니. 무슨 비밀번호를 말하는 거야? 설마 내 계좌 비밀번호? 지금 제 친정 오빠가 대기 중이에요. 한국에서. 어머님의 휴대폰을 들고서 말이죠. 저는 그 순간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제 휴대폰. 그것은 제가 새로 사서 들고 다니는 휴대폰 이전에 쓰던 것이었고요. 은행에 접속하는 것들은 다 그 휴대폰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전에 쓰던 휴대폰에 은행 기능을 그대로 두었고 이따금씩 은행 업무를 본다든지 할 때만 그 휴대폰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매가 쌍으로 지랄인 것 같아서 허무한 웃음만 나왔네요.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이체하려고? 그렇게 돈을 빼어가려고? 아주 기발한 계획이구나. 그런데 내가 안 알려주면 어쩔 생각이니? 안 알려주면 그만인데. 어머님, 여기서 버림받고 싶으세요? 길도 모르고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시면서 버려지고 싶으시면 계속 그렇게 당당하게 구시든가요. 너
앞으로 나를 어떻게 보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나는 네가 이해가 안 가는구나. 이해요? 안 하셔도 돼요. 이해를 받고 싶지도 않고요. 어머님같이 배가 터질 때까지 혼자 음식을 다 처먹어가면서 남한테 음식을 나눠줄 줄도 모르는 그런 욕심 많은 놀부심보를 지닌 사람의 이해 따위는 안 받아도 돼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구두쇠라서 돈을 꽉 쥐고 있어서 너는 이게 그렇게나 싫었니? 대체 네가 왜 네가 내 친자식이라도 해? 그런 것도 아닌데 어디서 탐욕을 부려? 그리고 다르게 생각을 해보아도 어차피 나중에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줄 텐데 그게 뻔하거늘 너는 어째서 때를 못 기다리고 탐욕을 부리는 거라니? 그게 더 짜증이 난다고요. 재산 물려주는 그때가 언제인지 가늠도 안 되고 언급도 없고 물어보면 회피하고 그런데다가 예쁜 구석 하나 없는 딸년한테까지 재산을 공평하게 물려줄 것만 같다는 말이지. 아들한테만 물려줄 거라고 땅땅 못이라도 박았으면 모를까. 딸년한테까지 줄 낌새인데 그 꼴을 어떻게 봐. 있어도 안 쓰는 돈 그냥 빨리 나한테 달라고. 내가 잘 써줄 테니까. 며느리가 눈이 돌아서 소리를 질렀고 저에게 비밀번호를 빨리 말하라며 윽박을 질러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때 고개가 저어졌던 것 같아요. 절대로 며느리에게 돈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30억이 아닐지라도 얼마가 되었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같으면 알려주겠니? 네가 지금 나라면 너한테 알려주겠어? 안 알려주겠지? 이 어리석은 거사. 너는 자충수를 둔 거야. 돈에 정신이 팔리고 눈이 멀어서 큰 실수를 저지른 거야. 정신을 차려. 아, 결국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어디 이곳에서 영원히 잘 사시든가요. 우리나라 수준의 치안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 정도는 아시죠?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온 정체 모를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무슨 일을 당하셔도 저는 몰라요. 몸값을 노리고서 관광객들을 납치하는 질 나쁜 조직에 잘못 걸리면 그때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시겠죠. 얌전히 그냥 며느리 쓰라고 돈을 좀 줬다면 좋았을 거라고 그렇게 후회를 하셔봤자 그때 가서는 너무 늦어요. 어머님, 영어로 헬로우, 땡큐, 굿바이 밖에 못하시면서 이렇게 외국에서 대도하는 객기를 부리시는 거 아니랍니다. 제가 알던 며느리가 맞는지 하는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상대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고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만 더더욱 강해지고 있었죠. 제가 어림도 없다면서 쏘아붙이니까 며느리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양손 번쩍 짐을 챙겨 들고서 빠르게 걸어 나가더군요. 순식간에 제 몫의 짐마저 며느리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뒤를 쫓아갔는데 이미 며느리는 어느 택시 같은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딱 맞춰서 차가 앞에 서 있다니 며느리가 계획을 했거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 차와 한패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졌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며느리가 탄 차가 제 눈앞에서 사라졌고 저도 모르게 제 몸을 내려다보았는데 아무것도 없더군요. 편하게 걸친 옷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산 새 샌들이 눈에 들어왔죠. 내가 이걸 사러 갔을 때 시장 입구에서 과자 부스러기인지 아는 걸 잘못 밟았어. 하마터면 크게 넘어질 뻔했던 그때. 이미 그때 딱 불길한 걸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뭔가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느낌이 좋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불량품인지 뭔지라는 것을 핑계로 제 휴대폰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도 전부 며느리의 계략이었어요. 그것마저도 제 가방과 함께 모조리 가져가 버린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친절하면서도 영어를 잘했던 베트남 사람들의 특징을 떠올린 후 그렇게 보이는 젊은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How do I get to the Korean Embassy? 한국 대사관에 어떻게 가면 되나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 대사관이 멀지 않는 곳에 마침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정확한 방향을 알았으니 찾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스쿠터를 타는 사람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무작정 이렇게 외쳤거든요. I want to go to the Korean Embassy. 한국 대사관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인이 자기 나라 대사관에 애타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본 베트남 사람들이 나서주었어요. 튼튼한 자전거를 타는 어떤 여학생의 뒷자리에 타서 반쯤 이동을 했고요. 나머지 거리는 어떤 나이 지긋한 남자 어르신의 스쿠터에 신세를 졌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나라 대사관에 도착을 했죠. 대사관 앞에 도착을 해서는 한국말을 쓰면서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짧게 자초지정을 설명한 저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렇게 전화기를 들게 되었을 때 저는 아들에게 연락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였습니다. 며느리가 치안을 들먹이며 나쁜 사람들에게 몸값을 빌미로 납치를 당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떠올랐죠. 그게 저를 겁주려고 했던 말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더럽고 무서운 내막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커다란 일이라면 그것까지 아들이 당연히 알고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제 손이 자꾸 머뭇거렸어요. 결국 제가 누른 번호는 다른 번호였습니다. 미영아, 나다. 엄마야. 엄마? 모르는 번호가 떠서 안 받을까 하다가 받았는데 무슨 일이세요? 그게 미영아, 내가 지금 베트남에 와 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대사관에 찾아왔고 여기서 너한테 전화를 건 거야. 네? 뭐라고요? 갑자기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대체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즉각 분노를 하면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만큼 금세 평정심 또한 찼더군요. 딸은 저에게 대사관의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딸이 든든하게 생각이 되던지요. 잠시 후 저는 공항으로 출발할 수 있었고요. 며느리가 끊었던 항공권,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귀국하는 항공편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하면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운이 따라줘서 며느리를 바로 발견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항에 발을 들였던 바로 그때였어요. 정말로 제 눈에 며느리가 곧장 포착이 된 거예요. 며느리는 잔뜩 인상을 쓴 채로 짐더미 앞에 쭈그려 앉아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 앞으로 제가 거침없이 다가갔죠. 몰라. 생각대로 잘 안 풀리는 걸 나보고 어떡하란 소리야. 어머니? 통화 상대에게 짜증을 내던 며느리는 무심코 고개를 틀었다가 저를 발견하고서는 미친 듯이 놀랐습니다. 대사관에서부터 같이 와주신 분께서 며느리를 향해 호통을 치셨고요. 살다가 이렇게 악랄한 일은 처음 접합니다. 금수만도 못하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며느리를 향해서 대사관에서 오신 분이라고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리가 후들거려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었어요. 사실 저와 공항까지 와주신 분은 대사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고 때마침 그때 대사관에 방문하셨던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한국인 분이셨습니다. 제 사정을 들으시고 열이 받아서 나서주셨던 것이고요. 아니, 대체 어떻게 대사관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나 빨리? 말도 안 되는데? It's possible because I can speak English. 가능한 일이야. 내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네? 뭐라고요? 어머님이 영어를? You never asked me if I could speak English. 나한테 영어 할 줄 아느냐고 물어본 적은 없었잖아. 저희 남편이 사업 때문에 해외를 다니게 되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영어에 호기심이 생겼었죠. 그때 영어를 할 줄 아는 대학생을 수소문했다가
과일을 따로 받기 시작했었어요. 입이 좀 트이기 시작하면서는 남편이 어디 외국에 나간다고 하면 일부러 따라서 다녔더니 자연스레 실력이 더 쌓여갔었고요. 이런 저를 며느리는 몰랐던 것이죠. 완전히 넋이 나간 며느리의 얼굴은 참패를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행해 주신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제 짐을 찾아서 챙겼고요. 제 여권과 휴대폰 등을 확인한 뒤 출국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나서야 긴장이 좀 풀리더군요. 낯선 외국 땅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는 충격은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옅어지기 시작했고요. 공항에는 딸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네? 그래, 나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아. 애써 그렇게 말을 꺼냈으나 울컥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딸과 부둥켜 안고서 기어이 눈물을 찔끔 흘렸는데 뭐가 그렇게 죄송하다는 건지 딸은 저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부 자기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도 모르게 이혼하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이혼해. 이혼하고 새 인생 살아.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런 소리를 줄줄 늘어놓고 말았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딸이 울면서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는 사실입니다. 짧지만 길었던 며느리와의 해외여행. 그것이 참 많은 것을 바꿔놓을 줄을 누가 알았겠나요?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며느리가 저지른 황당무계한 만행에 아들 녀석은 당장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에 돈 많다고 믿을 구석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여자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싶고 잘난 척을 하고 싶었던 그런 유치한 남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은근하게 자랑질하 하려다 보니까 입방정을 잘못 떨었어요. 절대로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돈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없었고요. 저는 그럴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엄마, 저 진심이에요. 아들 녀석이 무릎을 꿇은 채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말을 하는데 정말 만약에 아들이 며느리의 그런 만행에 가담을 했다거나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한들 제가 저의 판단으로 아들을 외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솔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알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라고 말했어요. 네 누나는 이혼한댄다. 너는 어쩔 거니? 너도 빨리 결정해야지. 그게 정말이에요? 누나가 이혼을 한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너도 할 거면 후딱 빨리 하는 게 좋을 거야. 네가 깔끔하게 이혼을 하고 싹 정리를 하는 걸로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지만 그게 너무 늦어지면 그때는 이혼만으로도 내 마음이 안 풀리고 개운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 당장 이혼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신뢰가 다 깨져서 저는 당연히 이혼을 해야 한다고 무조건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제가 바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게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할게요. 한국으로 기어 들어온 며느리는 얼굴에 철판을 두껍게 깔고서 아들과 사는 집으로 잘도 들어갔습니다. 내가 우리 오빠 때문에 안 좋게 정신이 홀려서 우리 오빠가 무섭게 강요를 해대서 그걸 이길 수가 없어서 따르는 신용만 했을 뿐이야. 당신도 알지? 우리 오빠가 얼마나 상종도 못할 쓰레기인지. 재활용도 안 되는 놈이잖아. 그런 놈이 작정을 하고서 나를 들들 볶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어. 내가 죽을 죄를 짓기는 했지만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니까 억울한 면도 있어. 지랄하고 자빠졌다. 우리 엄마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은행 업무를 보는 휴대폰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것까지 알려준 것부터가 당신이 아주 신이 나서 이 짓거리에 가담을 했다는 증거인데? 아니 그건 그러니까 내가 작정을 하기는 했었는데 마음이 약해졌었어. 신이 났다니 절대 아니야. 내가 마음이 약해졌었으니까 시간 끌면서 어머님하고 관광 다니고 그랬던 거지. 내가 얼마나 좌불안석이라서 상태가 안 좋았던 건지 어머님도 다 아셔. 어머님한테 여쭤보면 돼. 감히 우리 엄마를 아직도 그 입에 담아?
닥쳐, 듣기 싫으니까. 당장 이혼해. 마음 같아서는 온갖 제목이라는 제목은 다 갖다 붙여서 신고를 때려버리고 싶은데 당신한테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고 시간을 쏟고 싶지도 않아서 참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히 이혼해. 아들은 미련 따위 남아있지 않은 모습으로 이혼을 선언했고 남은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며느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저를 찾아와서 사과하고 싶다며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인지 발버둥을 많이 쳤으나 제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죠. 딸이 딱 버티고 있었거든요. 저게 진짜? 염치가 없고 양심이 없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우리 엄마가 너를 왜 봐? 썩 꺼져. 딸의 무서운 기세에 며느리는 소득 없이 3번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이혼을 당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죠. 결혼 생활로 건진 돈은 한 푼도 없어 맨 몸 상태로 이혼 전적만 아는 채 며느리는 떠나야 했습니다. 저희 딸도 이혼을 했어요. 양육권을 가져왔고요.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지방가의 악연도 끝이었죠. 얼마나 속이 후련했던지 모릅니다. 이혼을 한 뒤 딸은 새롭게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딸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다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그래서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손주들을 돌보았답니다. 딸하고 아들하고 둘 다 시간이 좀 흐르면서 각자 자연스레 새로운 인연들이 생겼고요. 딸은 자기 애들 생각 때문이라도 굳이 재혼까지는 안 하고 연애만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여러모로 재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아들 녀석은 자기 여자친구와 사이가 좋고 서로 끈끈한데도 그와는 별개로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만은 망설여지는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돈 때문에 눈이 돌아서 추악한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을 한번 겪어봤던 게 저희 아들 녀석의 입장에서는 재혼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이래나 저래나 강요하지 않고 저는 지켜보는 입장인데요. 제 속내를 스스로 들여다보자면 아들이 더 늦기 전에 새로 장가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말을 얹으면 아들이 결심을 굳히는 것에 영향이 가기는 할 것 같은데 어쩔까요? 아들이 뜻대로 하도록 마냥 기다리지 말고 그냥 제가 의견을 내놓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에 사는 김유진이랍니다. 얼마 전 큰일을 겪고 새 출발을 하고 있는 여자인데요. 이 사연 채널을 듣다 보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저도 제 얘기를 풀어놔 볼까 하고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리라 믿고 써볼게요. 저와 남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2년 정도 연애를 거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둘 다 적당한 나이이기도 했고 결혼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할 남자친구 형의 부인. 그러니까 형님이랑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는데 형님에게서 연애할 때부터 남자친구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저도 결혼 전이라 형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왜 불만인지 정확히 잘 몰랐고 이해도 가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던 당시에는 딱히 문제가 없었고 그때는 시부모님을 자주 만날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상견례 때 시어머님에게 받은 느낌이 조금 쎄해서 저도 그제야 형님을 만나 개인적으로 만나보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시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요구가 잘 이해되지 않아서 상담을 청하게 된 거였어요. 결혼식 첫날 어머님이 시댁 식구분들이 자고 가실 거라고 저보고 집에 와서 시중을 들라고 하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날 저녁 신혼여행 계획 중이라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 시어머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형님은 얼굴을 찡그리더니 손살을 치시더라고요. 아휴, 또 그러셨단 말이야? 어쩜 며느리 드릴 때마다 그러시는 거야. 나 결혼할 때도 굳이 어른들 다 불러서 대접하게 하셨어.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어쩜 변한 게 하나도 없으시냐. 아,
형님한테도 그러셨어요? 저 사실 어머님께서 워낙에 강경한 말투로 말씀하셔서 지금 걱정이 많은 상태예요. 아휴, 이를 어쩌면 좋아. 우리 어머님 성격에 또 그냥 물러서지 않으실 텐데. 아무리 생각할수록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생애 첫 결혼식이잖아요. 당연히 전날부터 많이 긴장이 있을 테고 그것만 준비하기도 벅찬데 말이에요. 남편의 반응도 실망스러웠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곤란했지만 그래도 엄마를 이해해 주길 바라더군요. 하지만 왠지 형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신경이 쓰였고 주변에 아무리 상담을 해봐도 그런 걸 시키는 집이 어디 있냐고 해서 저는 결국 강하게 의견을 내보이게 되었습니다. 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못하겠어. 나한테는 처음 있는 결혼식이고 신혼여행이야. 그날 안 그래도 손님들 오전에 계속 맞아야 하는데 오후에도 어머님 손님 맞느라 우리는 신혼여행도 못 가는 거야? 쉬지도 못하고? 미안하지만 난 못해. 당신이 어머님께 말씀드려줘. 당황한 남편은 쩔쩔매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 유진아,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아마 엄마는 이미 집에 들을 손님들에게 다 전화 돌리셨을 거야. 이제 와서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 이번만 좀 그렇게 넘어가자. 하지만 이번뿐이 아니라 형님 때도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어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는 하기 힘들겠어. 안 돼. 저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혼식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통보하셨던 어머니의 계획은 제가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 말함으로써 결국 무산되었어요. 막상 미뤄지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인데 그 바램을 제가 너무 단칼에 거절한 건가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지만요. 특히 제가 얘기했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이 무척 부정적이셨는데요. 아니, 내가 뭐 2주 전 하루 전에 말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한 달이나 시간을 주고 말한 건데 그걸 들어주기 힘들단 말이야? 아이, 명색이 시어머니 될 사람의 부탁인데. 아가, 너도 참 배려심이 모자르구나. 아, 그래, 뭐 네가 정 싫다 하니 내가 어쩔 수 있겠니? 알겠다, 그리 알고 있으마. 아휴.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실망한 티를 팍팍 내시며 제게 배려심 없다는 말까지 던졌는데요. 그 말에 화가 나면서도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것들을 다 끝내고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어머님이 직접 불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유진아. 집은 우리 집 근처로 사주기로 했다. 명호가 말을 못했을 것 같아서 내가 말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댁과 저희 친정집은 30분 거리였고 저희는 원래 딱 그 중간인 15분 거리에 얻기로 했거든요. 네? 하지만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많이 알려줄 테니까 가까이서 사는 게 좋아. 참고로 나는 뭐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너 시댁살이 시킬 생각 전혀 없고 니네 집 드나들며 충고나 조언이니 잔소리할 생각 전혀 없다. 그저 니들 사는데 보탬이 될 일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고 그러마. 시어머니의 말은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어서 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집 관련해서 남편이 보태는 돈이 많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걱정 말라며 저를 거의 설득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그 설득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시작점이었죠. 아무튼 저도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입장도 너무 완고하시고 이전에 어머니가 시댁 식구들 접대하는 제안하는 걸 거절한 게 좀 신경 쓰이기도 했죠. 그렇게 아파트를 새로 얻게 되었고 저는 친정 엄마와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혼수를 준비하고
매일매일 하나씩 채워 넣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준비하던 중 형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저기 신혼집 준비는 잘 돼가?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모른 척할 수가 없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마도 우리 어머니 보통 시어머니는 아닐 거야. 이때부터 느낌이 좀 좋진 않았지만 결혼 준비로 워낙 신경 쓸 게 많아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후로 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러나 했는데 듣고 일순간 너무 화가 나고 불안감이 확 밀려왔어요. 우리 어머니 아마 그 집에 많이 가실 거야. 그것도 말도 없이 불쑥. 안 가신다고 말했지? 나한테도 그랬어. 근데 거의 이틀 걸러 하루 오시는 바람에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다 갈 때까지 갔고 결국 우리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시댁에서 멀리 이사 온 거야. 아니길 바라지만 아마 각오해야 될 거야. 네? 정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직 식도 안 올린 신부에게 이 무슨 기구하고 우울한 이야기인지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불쑥 전하는 형님이 좀 야속하기도 하고 그냥 넘기기에도 좀 사실적으로 느껴져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너무 신경 쓰여서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저기 우리 어머니 댁에서 1분 거리잖아. 어머니 자주 오실까? 안 들리시겠다고 하긴 했는데.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 너무나도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뭐 가끔은 들려보지 않으실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집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나 신경 쓰여. 어쩌다 오시는 건 몰라도 자주 오시면 힘들 것 같아. 자기가 어떻게 좀 해봐.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도 자기 엄마가 시어머니가 될 때의 모습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에이, 우리 엄마 안 그래. 설마 며느리 불편할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할까? 뭐가 문제야. 만약에 엄마가 심하면 내가 다 중간에서 알아서 해줄 테니 당신은 걱정하지 마. 알겠어. 당신만 믿을게. 저는 그리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생각해보면 결혼식부터 신혼의 단꿈만 상상해도 바쁜데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좀 스트레스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는 건지 형님이 좋게 느껴지지 않다가도 안 좋은 예감은 그대로 남아서 저를 찝찝하게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많이 말해준 덕분에 불안감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었죠. 일단은 결혼을 준비하는 저의 행복한 에너지가 좀 더 크게 힘을 발했던 것인지 그럭저럭 저는 집안 준비를 다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채워둔 우리 집을 예쁘게 꾸며서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메신저 사진으로 해두었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보셨는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것이었어요. 마치 제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던 것처럼 즉각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유진아. 집 예쁘게 잘 해놓았구나.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더라. 거기 보니까 액자가 너무 거실 중앙에 걸려있던데. 아무래도 중앙에 있다 보니까 미간이 별로 좋지 못하더구나. 좀 옮기는 게 나을 듯 싶은데? 내가 인테리어 하는 걸 도와줄 걸 그랬다. 너한테 그냥 다 맡겨놓으니까 일이 잘 돌아가질 않았네. 일단 시어머니께서 던지는 말부터 좀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액자 얘기를 꺼내면서 그게 별로라느니 옮기라느니 간섭이 지나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뒤에 하신 말은 더 선을 넘으시더군요. 형님의 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좀 가서 액자 위치도 고쳐주고
밥도 같이 먹고. 네? 어머니, 지금 명호 씨도 아직 퇴근 안 했는데. 뭐 어떠니? 같이 저녁이나 먹자. 내 거는 그냥 밥그릇만 놓으면 된다. 아무튼 난 준비하고 그리로 넘어갈 테니 저녁 준비하고 있거라. 아, 맞다. 참고로 나는 고기는 잘 안 먹으니 나물 반찬 위주로 해놓아라. 솔직히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힘들게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배송받은 상품들을 다 풀어서 여기저기 설치를 하고 깔아두었고 너무 피곤해서 남편이 오면 같이 배달을 시켜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또 거기다 저녁 준비를 나물 위주로 하라니 당황해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 어머니 지금 오신대잖아. 밥 먹자고 하시자는데 어떡해? 지금? 나 퇴근하려면 멀었는데. 어떡하지? 남편도 이건 좀 당황스러웠는지 난감해하더군요. 뭘 어떡해. 자기가 전화해서 다음에 오시라고 해. 나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미안하지만 어머님은 다음에 뵙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뭐라 말을 덧붙이기도 전에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어. 그러니 당신이 말 좀 잘해줘.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운을 떼고 있는데 저는 수화기를 들은 채로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분명 아직 회사라고 했는데 우리 집 비밀번호를 띠띠띠띠 누르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싶어서 돌아보는 찰나에 현관을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참을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오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집 좀 보자. 액자 위치는... 그래, 역시 별로야. 옮기는 게 낫겠다. 어머니는 단 하나의 행동도 망설이는 것 없이 바로 움직이시더군요. 여기저기 거실이며 안방이며 다 누비시고 문마다 활짝 열어가면서 보시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따라다니면서 보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집으로 오신 게 좀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하신 말은 진짜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니, 근데 이 커튼은 왜 이런 걸로 했니? 명호방은 이런 색깔 아니었어.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냐? 요즘 누가 이런 색을 쓰겠어. 아니, 그리고 이불은 왜 이리 거칠하니? 이불이 부드럽고 포근해야 잠이 잘 오지. 안 그럼 명호 얘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니? 너야 뭐 일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걔는 일하는 사람인데 잠은 제대로 자게 해줘야지. 안 되겠다. 여기 잡아봐라. 이불 걷게. 시어머니는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셔선 이런 식으로 계속 저에게 툭툭 화가 나신 듯 말을 던지시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인테리어가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시는 양 전부 트집을 잡으시더군요. 저도 왜 그렇게 정했는지 처음에는 요목조목 답을 하다가 점점 화가 나 제 의견을 말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취향이랑 인테리어가 맞지 않아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명호 씨랑 충분히 상의하고 하나하나 결정한 거고요. 또 액자든 뭐든 저희가 살 집이니 저희에게 맡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어머님 조언이 필요하면 꼭 말씀드릴게요. 얘야, 내가 뭐 나쁜 뜻으로 말했니? 저 색깔은 누가 봐도 아니다. 그리고 내 아들 취향은 누가 뭐래도 내가 알지. 아마 명호 걔가 네 기가 세니까 다 맞춰준 것 같은데. 답답한 녀석 같으니라고. 아무튼 저 커튼도 이상하고 이불도 별로다. 다 떼고 새로 하자. 돈은 내가 주마.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집 인테리어니 저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나, 야, 너는 뭘 그렇게 어른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답을 해대니? 어른들한테 말 대꾸하는 거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니? 사돈한테 배운 거니? 내가 말했잖니. 내 아들 취향은 내가 안다고. 명호 취향은 내가 알아. 그러니
내가 명호 대신 결정해서 말해주겠다는 거다. 대체 저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으시길래 갑자기 들이닥쳐서 엄한 저희 부모님까지 말하시는 걸까요? 게다가 은근히 저를 부르시는 호칭이 이름에서 야, 너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오르던 찰나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참 자기 의견을 말하시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시며 결정타를 날리시더군요. 아휴,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 내가 무릎이 안 좋아. 얼른 먹을 것 좀 차려내와라. 내가 아까 말한 나물 반찬 위주로 준비했지? 어서 좀 내어봐라. 본인 마음대로 오셔서는 바로 식사 준비를 하라니 해도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지만 이건 너무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은 며느리인 저를 만만하게 보시던가요. 이런 대접만큼은 정말 받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저기 어머니, 아직 저 여기 냉장고만 사뒀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배달시켜서 먹을 예정이었고요. 배고프시면 제가 시켜드릴게요. 뭐야? 아직도 냉장고도 안 채워놓고 뭐 했던 거야? 너 우리 힘들게 일하고 온 명호한테 뭘 먹일 생각인 거냐? 신혼여행 갈 돈은 있고 배달 같은 거 시켜 먹을 돈은 썩어나는 거냐? 그렇게 돈 개념이 없어가지고 어쩌려고 그러냐? 듣는 내내 저는 정말 경악할 정도로 표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신혼여행을 들먹거리시는 걸 보니 그게 아직도 앙금에 남아서 저러시나 싶었고 그게 맞다면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누가 꼬집기라도 한 마냥 저한테 매섭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 제가 이런 시어머니를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죠. 사실 신혼집을 계약하고 청소를 하고 가전을 채우고 살림살이를 하나씩 채우는데 거의 저 혼자만 힘썼어요. 남편은 신혼여행 일정을 비워두느라 회사에서 밀려드는 일을 한답시고 잘 들리지도 못했고 저와 친정엄마가 오가면서 열심히 채워놓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쑥 나타나셔서 다짜고짜 야단을 치시는 게 어디 있나요? 그러던 차에 똑같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며 현관문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틀림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일하느라 피곤했지? 어쩜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표정이 싹 변하시는 건지. 아들 앞에서는 늘 저런 태도인데 대체 나한테는 왜 그러시는 건가 싶어서 기가 막혔어요. 엄마, 말이라도 하고 오시지. 이 사람 왜 혼자 있을 때 왔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따로 알릴 필요가 있냐? 갑자기 이렇게 획 쏴붙이시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흘끔 째려보시더군요. 정말 이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계속 이런 분위기를 용인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을 잘 모르겠더군요. 일단 이날은 남편이 어머니를 잘 달래서 시댁으로 모셔다 드렸고 저는 돌아온 남편에게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우리 엄마를 들먹어가면서 야단치시고 나한테 계속 야야거리면서 화내시더라니까? 아이 참,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 잘해볼게. 저는 이제 이 말도 화가 나더라고요. 가운데서 노력해보겠다고 하면서 막상 중요한 상황에 남편은 없고 어머니와 제 사이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엄마한테 말하고 해봤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꾹꾹 누르면서 참았는데 이러고 난 뒤 며칠 지나 어머니는 또 제가 없는 새 다녀가셨어요. 저에게 장문의 문자와 사진을 보내셔서 마음에 안 드는 내용들을 번호를 달아가며 지적하셨어요. 1번, 화장실 환기구 먼지 많음. 면허 기간제 안 좋으니까 네가 청소해라. 2번, 냉장고 음식 인스턴트 천지. 명호 장이 예민하니 네가 잘해다 먹여라.
3번. 옷장 사이즈가 너무 작다. 네 옷은 좀 줄이고 명호 정장 좀 잘 다려서 걸어놔라. 4번. 커튼 꼭 바꿀 것. 명호는 파란색 좋아한다. 줄줄이 읽는 내내 끝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일말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였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검사하러 올 테니 그때까지 다 해놓거라. 시간은 충분히 줬으니 할 수 있지? 이게 무슨 신데렐라와 언니들도 아니고 뭔가요? 하나같이 전부 자기 아들 위주로 저에게 주문하듯 적어놓으신 사항들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저보고 집 단도리를 잘 해두라고 주문한 것도 무려 자기가 정한 날짜 중에 해결하라는 것이었기에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행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접점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적어도 어머니가 오고 싶을 때 막 문을 열 수 있는 집은 안 되길 바랐습니다. 나 이대로라면 나와 어머니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잘못된 건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릴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래.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하자. 남편도 지난 일로 제가 몇 번이나 울며 속상해하는 걸 봐서 그런지 다 포기한 눈치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 집으로 오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사적인 부분은 존중해달라고요. 그런데 제 말이 어려우셨던 걸까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자기 편이 아닌 며느리 편 든 아들에게도 화가 나셨는지 버럭 쏘아붙이셨죠. 네가 어쩜 그럴 수 있냐란 말부터 시작해서 니네 집 살림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그리 마음에 안 드냐. 그래 그렇담 다신 니들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 온통 도끼가 오른 말투이셨고 저희 입장을, 아니 제 입장을 들어볼 생각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마지막으론 앞으로 그래. 어디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잘 사나 보자. 라는 말을 던지시면서 그리고 길게 문자로 제 남편에겐 넌 며느리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못한다고 저는 아들을 조종했다고 어찌나 다그치시던지요. 이 내용을 고스란히 나중에 친정엄마께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속상하셨는지 어디 이런 양반이 다 있냐면서 시댁으로 가겠다고 난리셨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만 곱게 키운 줄 아나? 유진아, 안 되겠다. 내가 가야겠어. 어디 이런 못돼 먹은 시애미가 다 있어? 참나 기가 막혀. 상견례 때 교양 거리며 하도 교양을 강조하길래 그건 아는 양반인 줄 알았더니 아니 요즘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너 사돈어른 한 번만 더 니들 사는 집에 가면 그땐 당장 엄마한테 말해라. 그땐 내가 가서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엄마는 그에 이어 제 남편까지도 불러 단단히 혼을 내셨습니다. 자네,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뭐라 했는가? 적어도 시댁 문제는 자네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게 지금 해결하는 태도인가? 자네 시어머니 막말하는 거 우리 유진이가 일방적으로 다 듣고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애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겠어. 나는 사돈도 그렇지만 자네에게 더 실망이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엄마의 불호령에 남편은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죄송하단 말만 반복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시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얼마나 위안이 되던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정말 본인 말씀대로 저희에게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집으로 찾아오시지도 않으셨어요. 처음엔 대놓고 이 집을 들락거리는 시어머니가 없으니 마음이 편했죠. 이제 드디어 우리 집에 사는 것만 같고 언제 시어머니가 오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 마음 한켠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래도 되나 첫 단추를 너무 잘못 깬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때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제 욕을 무진장 해댔더라고요. 어찌나 욕을 하시던지 버르장머리가 없다느니 자기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 이 고생을 한다고 하느니 아휴 듣느라 나도 귀에서 피가 날 뻔했다니까. 이걸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명절에 오면 대놓고 창피 주고 뭐라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서 내가 또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그 전에 말인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어머니한테 한번 져드리는 게 어때? 기가 막혔죠. 뒤에선 형님에게 제 욕을 했다니 갑자기 불편했던 마음이 확 사라지면서 이 관계를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시어머니께서 결국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받자마자 한판 붙을 기세로 아주 날이 바짝 서 있는 목소리였어요. 내가 연락을 안 하면 넌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는 거니? 그리고 연락 못 받았니? 무슨 연락이요? 시경이가 연락하라고 안 하든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그만 까불라고 내가 분명히 전달하라 했는데. 어머님,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고 어른을 대하는 예의를 알려주는 거다. 니들 신혼여행 끝나고 오면 다시 집 점검하러 갈 건데 내가 그때 말한 거 다 바뀌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볼 거다. 생각이 있으면 알아서 잘해놓거라. 그럼 끊는다. 뒤로 까무러쳐도 100번은 까무러칠 시어머니의 통화. 간다고 통보하고 끊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랫사람 부리듯 절 대하는 이 태도가 너무 징글징글하더군요. 마음 같아선 엄마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전 그날로 시어머니의 이 못된 버릇을 고쳐주고 싶어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남편에게도 알렸고요. 나 비밀번호 바꿀 거야. 뭐? 남편은 놀랐지만 제 얘기를 듣더니 퍼뜩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조금만 진정해라. 이러면 싸움밖에 더 되지 않느냐. 중간에서 자기도 힘들다. 남편의 한탄은 끝도 없이 이어지더군요. 듣다가 당사자인 제가 나자빠질 정도로요. 엄마도 오셨다가 갑자기 비밀번호 바뀐 거 하시면 기분 상하실 수도 있잖아. 최소한 엄마한테 말하게만 해줘. 응? 부탁이야. 남편의 설득은 신혼여행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에서 저희 사이엔 시어머니 얘기가 끊이질 않았고 저도 남편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했지요. 그러다 문득 사실 연애할 때만 해도 많이 의지했고 믿었고 그래서 한 결혼인데 신혼여행에서 일해야 한다는 현실이 슬펐어요. 결국 돌아오는 날 밤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 하겠다고요. 비밀번호 바꾼 건 말씀드리겠다고요. 남편과의 관계를 위해선 몇 번을 생각해봐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신혼집으로 돌아왔고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막 치르고 행복한 여행을 마치고 온 신부가 보금자리에 오자마자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니. 한편으론 참 서글프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했어요. 일뿐 아니라 제가 제대로 결심하게 된 것은 사실 결혼식 전날에 있었던 일 때문이기도 한데요. 다음 날 있을 식을 준비하며 저와 남편은 나름의 피부 관리를 하고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자려고 일찍 쉬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들이닥치신 거예요. 엄마! 어머니! 너무 놀라서 저와 남편은 동시에 얼굴에서 팩을 떼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이후에 하신 말씀은 정말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보내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너무 아쉬워서 여기서 자고 가려고 왔다. 며느라가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해해줘라. 내가 얼마나 아쉬우면 그러겠니? 처음엔 농담인가 싶었어요. 그만큼 황당했으니까요. 차라리 아들을 데려가시던가 부부 둘이 사는 신혼집에 와서 같이 주무시겠다는 건 뭘까요? 엄마, 내일 우리 식이야. 바로 집 옆인데 왜 그래 엄마도 참. 왜?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오냐? 며느라, 너 싫어? 아니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답해야 될지 하도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도 남편이 억지로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시댁과 우리 신혼집은 1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뭐가 그렇게 아쉬우셔서 밤 9시에 들어오신 건지 생각해보면 그때 알았어야 했죠.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제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게 될지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일을 생각해서라도 초반에 바로잡지 않으면 모든 게 어그러질 것 같아 불안했고 비밀번호를 꼭 바꾸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비번을 바꾼 것을 어머니께 전달하기로 했고 그저 알겠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결혼이 처음이고 남편과 하나씩 맞춰갈 것도 천지인데 왜 어머니까지 이렇게 신경을 쓸 게 많은 것인지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자꾸 마찰이 생긴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더군요. 그래도 일단 꿈같은 신혼여행을 마쳤고 양가 안부 전화를 각자 드린 후 다음날 직장에 출근했어요. 남편도 인사드릴 게 많아서 좀 늦는다고 했고 이날 너무 피곤해서 저도 밖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헌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봐도 계속 오류가 뜨면서 열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전날 남편과 함께 번호 지정하면서 바꾼 것인데 아무리 눌러봐도 똑같은 상황만 반복되었어요. 그거 잠깐 바꿨다고 이렇게 고장이 나나 싶어서 당황스러웠고 서비스 센터로 상담 시간이 끝났을 때라 이만저만 난감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도 않았고요. 혹시 몰라 남편이 약속이 바뀌어서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게 아닐까도 싶었어요. 자주 회식이 변경될 때도 있는 곳이었고 전날 무척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을 생각하며 벨이라도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는데 벨을 누르지 말아야 했던 것일까요? 그때 열어보지 않았으면 그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다시 생각해도 후회스럽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와 눈을 맞추고 서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무슨 저를 일생의 원수로 보듯 눈에 노랗게 불이 들어온 게 느껴질 정도로 부들부들 떨면서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질러버리고 마셨어요. 어머니? 라고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바로 제 뺨에 불이 번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눈앞에 번쩍하고 도는 게 느껴질 정도로 얼굴이 완전히 옆으로 돌아갈 정도로 어머니는 제 뺨을 세게 때리신 거였어요. 너무 일순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는 휘청하며 옆에 있는 계단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때 온갖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그 난간을 잠깐 쳐다봤던 것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고도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자신이 넘치시는지 이윽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이어가셨어요. 야, 너 나 무시하니? 네 시애미를 무시해? 네가 뭔데 이 집 비밀번호를 바꿔놔? 내가 처음부터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명호가 하도 좋아하니까 이런 빈티가 줄줄 흐르는 걸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감히 이런 일을 저질러? 어디서 못 배우다 한참 못 배운 계집애가. 이래서 내가 지방대 출신 애들하고는 결혼을 안 시키려 했던 건데 명호 하나 보고 허락해준 결혼을 이런 식으로 망쳐놔? 내가 너 때문에 분이 안 풀려서 어젯밤 잠도 못 잤어. 당시 녹음을 한 것도 아닌데 이 말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어머니가 당시 한 말들은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보고 빈티가 줄줄 흐른다니 우리 집이 막내딸 신혼집에
반 이상 대줄 정도로 여유가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면전에서 이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이래봬도 막내딸로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과 언니들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자라왔고 어디를 가던 너는 우리 귀한 딸이라는 말을 아빠에게 들으면서 함께 웨딩마치를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온 얼굴에 눈물이 흐르면서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온 동네가 떠나가라 저에게 괴성을 질러대는 어머니에게 저도 입안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얼굴까지 얻어맞은 이상 내가 뭘 못하겠냐 싶더군요. 당장 꺼지세요. 꺼지시라고요. 여기서 안 나가시면 폭행죄로 신고할 겁니다. 꺼지세요. 엄마,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폭행은 또 뭐고 당신 뺨은 왜 이래? 애가 정말 하도 버르장머리 없게 행동하길래 내가 훈계를 좀 해줬다. 명호 너도 이제 엄마만 믿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못 배운 년한테 살살 길 필요 없다. 도저히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일단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서 제 짐들을 빠르게 우겨 넣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 배운 년이라는 말을 들먹이면서 등 뒤에서 이죽거리고 있었어요. 그래, 나가려고? 잘 결정했다. 너 같은 애랑 얼른 이혼해야 명호도 인생이 좀 피지. 아주 잘 결정했어. 아, 그리고 말이다. 사돈, 아니, 이제 사돈도 아니지. 그 여자한테도 전해라. 상견례에서 어찌나 음식을 쩝쩝거리고 먹던지 교양 없게 시리. 그런 짓은 어디 가서도 하지 말라고, 응? 내가 주는 충고이니 잘 전해줘라. 이젠 저에 대한 욕이 엄마에 대한 욕으로 넘어갔고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순간 제 눈에 빨래집게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전 제 눈에 보이는 빨래집게를 손에 쥐곤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절 따라 나와 뭐라 또다시 한마디 하려는 시어머니 입에 물려버렸습니다. 야! 너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역시나 등 뒤로 또 소리 지르며 따라다니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그대로 택시를 잡아 차에 올라탔어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얼굴을 부여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벌겋게 부어오른 제 눈을 본 엄마와 아빠는 엄청나게 놀라셨고 어머니께 맞았다는 말을 하자마자 엄마는 눈을 꽉 감고 저를 바로 와락 끌어안으시더군요. 그 모습에 얼마나 서러움이 번지고 눈물이 넘치던지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귀한 딸인데 자기 자식 때문에 남의 자식을 함부로 다룬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언니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아니면 그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남편조차 진저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흥분한 저를 대신해서 엄마가 전화를 받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셨고 얼마 안 되어 남편은 저희 친정으로 달려왔어요. 미안해, 여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여보, 내가 미안해. 근데 지금 이혼하면 당신도 손해야. 그리고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못할 짓 한 건 맞잖아. 남편도 꼴보기 싫었고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결국 남편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지경에 남편의 말은 꽤 충격적이었죠. 그러면서도 웃긴 건 제게 계속 집으로 돌아와달라 빌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모두 시어머니도 전해들었는지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더군요. 끝까지 무시하고 받지 않았는데 문자 한 통을 보내셨더군요. 며느리야, 용서해주마. 얼른 들어와라. 명호 기다린다. 정말 주옥같이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는 문자더군요. 갑자기 저를 야라고 부르던 호칭에서 며느리로 변한 것하며 들어오라는 이유가 자기 아들 때문이라뇨. 이제 와서 아들 이혼당할까봐 겁이 난 걸까요? 당시에는 무슨 생각인진 몰라도 저는 혼인신고를 늦게 하자는 주의였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안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식을 치러놓고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꼴을 당하고 이혼을 생각해야 하는 게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요. 전 그럼에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친정으로까지 찾아와 사죄를 해야 했어요. 남편이 하도 앓는 소리라니 어쩔 수 없이 온 듯했지만 태도는 공손했습니다. 사돈, 제가 며느리에게 조금 함부로 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 애를 생각해서 한 말이고 행동입니다.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그러이 봐주세요. 사돈은 누가 사돈입니까?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이요? 그럼 본인 자식만 소중한 게 아니고 제 자식 소중하다는 것도 아셨어야죠. 이제 와서 사람 할퀴어놓고 망가뜨리고 사과하면 끝입니까? 당신 때문에 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겁니다. 그건 똑똑히 아세요. 그리고 지방대 나왔다고 제 딸 무시하셨던데 그러는 당신은 중졸 출신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서. 여기서 더하면 험한 말 나올 수 있으니 당장 나가세요. 저희 엄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빗자루를 들어 시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쫓겨나는 시어머니 표정 굉장히 볼만했네요. 물론 전 지금 다행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의 지나간 추억들은 아깝긴 하지만 이혼하길 100번 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대로 살았다면 정말 여기 사연 채널의 사연들처럼 시어머니의 못 볼 꼴들을 다 견디고 살았어야 했을 테니까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은 것이 우선 다행이고 그런 선택을 한 제 자신을 아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연을 쓰면서도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흥분해가면서 썼더니 글이 엉망이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해요.